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모두 1억 5,044만 회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신규 구매분과 지난해 2월 물량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8세 이하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예외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방역 의료 대응 관련 토론회를 오는 7일 개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달이나 다음 달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DC는 17개 나라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에 이뤄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구매를 기존 1,000만 명분에서 2,000만 명분으로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 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외에 다른 시설까지 관련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과 이곳의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시설까지 방역 패스 적용 논의가 확대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역 패스 자체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확산 시기에는 방역 패스 확대로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적용에서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외에 PCR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18살 이하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 패스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우선 중단된 곳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파장이 시설 전체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 시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입니다. 사교육 단체 등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파장이 시설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현직 의사와 간호사 등 시민 1,000여 명은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찬가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 적용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첫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실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학원, 마트 등 17개.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설 전체에 대한 제도 적용이 당분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은 학습권과 교육시설의 특수성이 고려됐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엄밀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문을 보면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효과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치료나 예방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인 접종 유도가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기본권이 강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예단할 순 없지만 이번 법원의 첫 제동이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와 본안 소송, 헌법재판소 판단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 연일 집회를 벌이며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져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교육부는 법원의 일부 시설 방역 패스 효력 중지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패스는 정부의 방역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질병관리청과 분석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새학기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구체적인 의료비 지원 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방역 의료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7일 개최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이나 다음 달 안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전망, 이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김남중 서울대 교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올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모두 1억 5,044만 회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물량은 올해 신규 구매분과 지난해 2월 물량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에서 2월 된 백신이 7,044만 회분, 올해 신규 구매한 백신은 8천만 회분으로 화이자 6천만 회분과 모더나 백신 2천만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백신은 노바백스가 4천만 회분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847만 회분, 얀센 449만 회분, 코백스 백신 1,748만 회분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을 강타하면서 유럽 주요국의 하루 확진자가 7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폭발적이지만 증상은 이전 변이보다 가볍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독일 작센 아날트주의 마그데부르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병이나 폭죽을 던지다가 연행됩니다. 구동독 지역과 바이에른주 등 독일 전역에서 4만여 명이 이처럼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주일 새 3배나 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Oui, le variant Omicron est un nouveau variant. Oui, il circule très vite. Oui, il impose des réactions nouvelles et des décisions nouvelles. Aujourd'hui, Santé publique France risque d'annoncer pas loin de 300 000 contaminations sur 24 heures.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11,000여 명을 넘어선 스웨덴은 칼 구스타브 국왕부부가 확진됐습니다. 3차 접종까지 했지만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의 변이에 비해선 증세가 가볍다는 겁니다.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tudies pointing out that Omicron is infecting the upper part of the body, unlike other ones, the lung, who has been causing severe pneumonia. It can be a good news, but we really require more studies to prove that. WHO는 이 결과 일부 지역은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데 사망자 수는 이전만큼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사이에 이른바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WHO는 하지만 오미크론이 풍토병처럼 약해지는
엔데믹이 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국가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각 3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108만 2천여 명, 신규 사망자는 1,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수치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나흘 전 신규 확진자 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5%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여름 미국을 강타했던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은 4.6%로 오미크론 변이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기존에 밝힌 물량의 2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료로 배포하기로 한 코로나19 검사 키트 5억 개에 대한 구매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관련 웹사이트를 이달 말에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부 코로나19 대응팀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1,000만 명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구매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m directing my team to work with Pfizer to double our order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reatment courses to be delivered in the months ahead. We may need even more. That's the estimate we need right now. 미국 정부의 이번 알약 치료제 구매 확대 방침은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이 병상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려하되 놀라지는 말라며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부는 불필요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 급증 속에 학교 대면 수업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학교가 계속 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키트 부족 현상은 여전히 불만스럽지만 개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검사 키트 구매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며 키트 요청에 활용될 웹사이트가 이달 말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 진단 키트 5억 개를 사들여 자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각 4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추가 접종을 5개월 후에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전날 권고안을 CDC가 승인하면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만 CDC는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완전한 접종을 마친 후 각각 2개월과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DC는 또 면역력이 떨어진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두 번째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4주 후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4일 격리 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지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검사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면서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권했습니다. CDC는 17개 나라의 113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 단계에 이뤄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임신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임신 2~3달째 여성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결과
미접종 임신부와 비교해 조산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임신부가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작은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함께 진행한 미 예일대 헤더 립카인드 박사는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돼 조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해 아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에 머물면서 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위중증 환자 이전의 신규 확진자 규모의 어떤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4,4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대비 한 960명 가까운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러한 경향성이면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2,000명대 초중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일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평일로 가게 되면 3,000명대 초중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확연한 감소세가 뚜렷하다. 신규 확진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규모도 연 이틀째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위중증 환자이신 분들은 최근 경향성을 보면 12월 4주하고 5주 차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당시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에서 6,0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때 위중증 환자가 최고치를 보였었던 당시에 그 확진자 규모를 보면 7,000명대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 좀 줄은 양상, 그때 신규 확진자 규모였을 때 감염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 규모도 점차 감소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환자 병상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 병상 가동률도 뭐 30%대에서 50%대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위중증 환자나 신규 확진자 규모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규모 감소와 함께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향후 확산의 향방은 오미크론 변이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 시기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을 보면 12월 4주 차에는 3.7% 정도를 보였던 반면에 일주일 만에 5주 차에는 8.8%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영향에는 물론 오미크론을 포함한 주요 변이 검출 PCR 진단법이 개발이 되면서 실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전파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역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 방역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사례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정도의 증가 속도면 빠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늦어도 2월 중에는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코로나19 브리핑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면 네. 일단 오미크론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위기만 잘 극복을 하게 되면 2분기에는 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올해 하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힘들었던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게 되면 올해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수가 있고 이거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이런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설 연휴쯤에는 우세종이 되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유럽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는데 WHO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세지만 위험성은 덜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독감이나 풍토병 수준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높지만 병원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좀 희망 섞인 어떤 발언을 언급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을 할 텐데 오미크론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중간 과정에 있다. 그래서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델타보다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종식에는 상당히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오미크론보다도 병원성이 더 떨어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향후에는 독감이나 아니면 감기처럼 계절성을 띠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점차 변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변이가 바로 오미크론 변이다. 이렇게 분석을 들려주셨는데요. 자, 법원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했습니다. 돌파 감염도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더 많이 코로나를 전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행정법원에서의 판결, 그러니까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3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제가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좀 무리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학원에 대해서는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기 더불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같이 포함됐거든요. 근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실제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이런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하기보다는 학원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번에 이 3종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시설 대표적으로 PC방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행정 소송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향후에 방역 당국에서 어떤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로도 이런 논의가 번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비단 법원 판결뿐 아니라 방역 패스와 관련한 논란이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방역 패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역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기준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고려돼야 할 부분은 이 방역 패스를 적용을 했을 때 해당 시설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시설이 필수 시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앞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필수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방역 효과보다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적용됐던 16종의 시설과 더불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같은 이런 시설 1종이 포함된 17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한 가지 예를 들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거든요. 네. 이러한 시설들은 항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데 그 얘기는 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오랫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시설마다 조금 더 세밀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정부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특정 연령대에 대해서 특정 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3차 접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3차 오미크론에 대해서 3차 접종 효과가 기존 미접종 3차 접종 이전에는 한 4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면 예. 3차 접종 이후에는 70%까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90% 원래 효과였던 90%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3차 접종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그룹,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4차 접종도 제한적으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3차 접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방어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정 부분 면역학적 측면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독 단백질만 사용을 해서 면역 효과를 보이는 그런 백신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바이러스의 다른 단백질, 즉 내부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항체와 같은 체액성 면역 유도는 할 수 있으나 T세포 등 세포성 면역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는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는 생약독화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백신과 같은 형태가 면역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같은 개념으로 감염이 됐을 때에는 즉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게 감염이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전체 단백질의 면역 효과에 반영이 되면서 보다 효과를 높일 수는 있는데 문제점은 일단 자연 면역이 형성되려면 감염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감염이 됐을 때에는 장기 후유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 감염자인 경우에는 체내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 효과를 유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 전망과 현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들려주신 전망처럼 상황이 점차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넘게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한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엔 해당 상가를 빌려 쓴 자영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 수입만으로는 가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가구의 월 평균 사업소득은 270만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또 월 평균 가계 지출이 사업소득보다 20만 원가량 많아 사업체 운영 순수입만으로는 가계 지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구주나 다른 가구원이 추가로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이전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1년 전보다 4.3%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내놓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올해 전체 참가업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CES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시회장 내부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가장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털을 잡고 대형 마이크로 LED TV부터 개인 맞춤형 가전까지 첨단 제품들을 배치했습니다. LG는 코로나 시대 QR코드를 활용한 신개념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97인치 초대형 OLED TV를 실물 없이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 6곳을 모아 합동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지인들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I think Korean companies are a great partner for CES and the organization. They have a very large presence here. About 1/4 of the booths here are Korean, and it's exciting to see what they're bringing to the show. 또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1 펜 에디션 5G를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존 최고급 모델인 갤럭시 S21의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과 사양은 다소 낮춘 보급형 모델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CES는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져서 전시 기간도 나흘에서 사흘로 단축됐습니다. 참가 기업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개로 집계됐습니다.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50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참여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이 한국 국적이란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503개 도시대기 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재작년에 19 마이크로그램보다 1 마이크로그램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대비 20% 증가했고 2015년에 비해서는 190% 증가했습니다. 내 손 안에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개인 금융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떤 서비스이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면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보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 오픈뱅킹이 시행됐지만 은행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면 시행된 덕분입니다.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주로 쓰는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약정 확인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어도 은행 거래 정보는 물론이고 주식 평가 금액과 펀드 잔액,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통신회사의 통신료까지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행과 카드, 핀테크 업체 등 모두 33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안에 21개 회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연결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세금 납부나 건강보험 납부 명세 등 공공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46개의 돌연 변이를 가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통해 항체 수가 5배 늘어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예, 새롭게 발견된 변이에 전 세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암의 하나인 교모 세포종은 치료 예후가 극히 좋지 않고 치료제가 거의 없는 고질적인 질병인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항암제에 항체를 달아 뇌암세포만 공격하는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에임드 바이오의 남도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회사명이 에임드 바이오인데요. 보통 명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회사명이 어떤 뜻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원래 에임드는 뭘 목표하다, 겨냥하다 그런 뜻인데요. 예. 저희는 그 AI하고 메디신을 합해서 에임드 바이오로 회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타겟 발굴과 약물 개발 그리고 임상 적용에는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임상의사인 저로서는 임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분석을 통해서 타겟 발굴하고 질환을 선정하고 임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정밀을 구현해서 약물 개발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인데 그 비전하고 딱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조준을 한다는 의미도 내포가 돼 있고 AI와 메디신을 합성한 용어다. 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회사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에임드 바이오는 뇌종양과 치매 같은 뇌질환 치료를 위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유난히 어려운 분야인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네. 약 1.4에서 5kg 정도로 체중의 2% 정도뿐이 되지 않지만 혈액의 20%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편식이 아주 심한 신체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다양한 독성 물질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체계로 뇌 혈관 장벽이 있고 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손상이 돼도 뇌의 특이적인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즘 쓰고 있는 그런 항암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가 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청와대나 백악관처럼 같은 곳이라도 이제 일반인 방문이나 진입이 매우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지금 뇌질환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에임드 바이오가 이 어려운 분야에 뛰어들었던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 30년 동안 뇌를 직접 보고 수술도 해왔고 뇌에 관련된 기초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느낀 결론은 이런 교모세포종을 포함해서 뇌질환은 치료가 좀 불가능한 것 같다.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샘플을 모아서 치료 전후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게 현재 치료로서는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예. 얘기는 지금 있는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네. 지금 다른 종양과 다른 면역 체계가 있어서 이게 항암제 내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뇌를 치료하는 데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을 해보면 새로운 치료 방법,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역 항암제를 뇌에다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뇌종양의 일종의 교무세포종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무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ADC, 이 항체 약물 적합체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약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ADC는 표적까지 도달시키는 항체, 엔티바디 A라는 거하고, 이제 미사일 기술 같은 겁니다. 근데 미사일에는 이제 핵탄두가 있지 않습니까? 폭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암제, 뭐 우리가 이제 독이라고, 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D고, 그거를 두 개를 잘 접합하는 게 이제 콘주게이션 C입니다.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항체 기술과 접합 기술, 항암 독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 약부품보다 어렵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교모세포종의 아주 소수 한 4% 환자에서 융합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걸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이 좀 다른 병하고 좀 다르고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약물들을 좀 치료를 해봤습니다. 이 모델에서. 그래서 저분자 항물도 해보고 저희가 만든 항체를 치료했는데 그 효과가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ADC라고 하는 그 형태로 약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융합 유전자는 저하고 같이 그 연구를 같이 했던 콜롬비아 대학의 안토니오 교수가 처음 발견한 그런 그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지금 전 세계 이제 임상 네트워크나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교모세포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ADC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이미 좀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항체를 디자인하는 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이고 어떻게 이제 그거 하고 어디 응용할 수 있는 건지 그 화면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죠.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희 자체의 항체 구조를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안에 있는 이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항체에 부착을 하고자 하는 케미컬 드러그의 모형을 해당되는 모형으로 접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을 위해서 가장 항체와 이런 약물 간의 인터랙션이 가장 안정적인 구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항체 디자인하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디자인한 항체가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기계가 좀 그런 일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발굴한 항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하나씩 실제로 테스트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자동화 장비로서 수많은 약물을 한꺼번에 초고속으로 효능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로보틱 암이 플레이트를 자동으로 움직여서 약물 처리기에 넣어서 약물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약물 분석기에 넣어서 약물 분석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지금 이 ADC의 효능을 검증한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에서 나온 그 튜머를 가지고 바로 이제 마우스 머리에다가 바로 이제 인젝션을 해가지고요. 이때 이제 이 튜머가 자라면서 이 정상 생쥐 같은 경우는 이 튜머가 자라면서 이제 서바이벌이 더 짧아지게 되는데요. 한 18일 정도 나오는데 저희의 이제 ADC 약물을 만든 ADC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초록색 같은 게 지금 개량하기 전에 약물이고요. 저희 ADC고 개량 후에는 더 이제 서바이벌 레이시 더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현장 화면 잘 보고 왔는데요. 항체 디자인부터 효능 테스트 그리고 실험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항체 기술 외에 또 자체 개발한 그 약물과 접합 기술도 있는데 기존 ADC 전문 회사와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수년간 뇌종양에 특화된 그 항암 독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그 개발했었던 저희 병원과 학교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했습니다. 예. 여타 항암 독 기존의 것보다 뇌암에서 100배 또는 10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물질이었고요. 예. 이 항체를 이 물질을 이제 항체에 접합하기 위해서 한 1,300개 아미노산 중에서 최적화된 것을 골라서 물성을 분석하고 접합 부위를 찾는 이 구조 분석 기술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타겟 주변의 암세포에 독성이 있는 두 가지의 토포아이소머레이즈를 저해하는 약물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들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가지고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약물을 환자율의 뇌종양 유사 장기 모델과 실험동물 모델에서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실시간으로 스크린함으로써 임상의 적중도가 높은 약물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발된 약물은 희귀약품 지정과 신속 승인 전략을 통해서 약물 개발 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전략으로 수년 내에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치료제가 좀 효과를 내려면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뇌혈관 장벽을 어떻게 통과시키냐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이중 항체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이 ADC와 마찬가지로 이중 항체도 이제 점점 보편화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항체에 두 가지 표적을 조절하는 약물을 만드는 건데 기존의 항체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항체에다가 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것들 항체 절편을 이용을 해서 뇌를 투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 치료제는 이제 뇌에 잘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은 도시가 있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은 이제 잘 못 들어가니까 성문을 만들어 놓는데 이 항체에다가 성문을 들어가는 열쇠를 붙이는 그런 기술이어서 굉장히 큰 약물이지만 뇌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새첫 바이오 위클리에서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을 들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에임드바이오 남도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에 문주호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문 교수는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태양전지 광전극 물분해 소자의 효율을 10% 이상 높이는 데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수소 변환 효율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선물용이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식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의 온라인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오는 14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과대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의료기기의 거짓이나 과대 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이 73만 8,081대를 기록하며 2020년보다 19% 늘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현지 시각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판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랜디 파커 판매 담당 수석 부사장은 2021년은 현대차의 매우 성공적인 한 해였다며 미국 시장에서 역대 3위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도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연간 판매량이 7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LG전자가 올레드 TV 가운데 세계 최대 크기인 97인치부터 최소 크기 42인치 등 다양한 신형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22년형 새 올레드 TV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대체 불가 토큰 NFT의 거래 기능을 탑재한 TV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우리 기업이 전체 참가 업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기술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TV,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뽐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